준비됐나요? 기대되나요? 흥분되나요? 기대고 있나요? 느끼고 있나요? 나 그리고 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들의 감정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주 경험하거든요. 연인이 슬퍼할 때 이유 없이 나도 우울해지고 상대방이 행복할 때 나 또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 나가는 현상을요, 감정 전염이래요. 이 감정 전염은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러 뉴런이라는 특별한 신경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마치 우리가 직접 그 행동이나 감정을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말투와 같은 작은 신호들은요,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읽고 내면화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네요. 또 연인 간의 감정 전염은요, 상호적이어서 한쪽이 스트레스를 느끼면 다른 쪽도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게 된대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 전염병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거는요, 바로 웃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을 나에게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활동을 하면 된다네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 전염을 가지고 안성담다 사람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담다 진행자 민주희 또 이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요 또 다른 사람책, 저기 아주 중요한 사람책 또 모시긴 했는데 참 짝꿍이 있는데 짝꿍 자기 소개하셔야죠. 보조 진행자 김지윤입니다. 아이고야, 또 그러시네. 또 보조 진행자래요. 이렇게 맨날 보조, 왜 서브예요, 서브. 본인이 메인이라니까. 주인과 같은 마음. 보조 진행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없으면 안 되는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그 맨날 자부심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보조가 어때서? 아니, 어제도 어제 사람책 임영일 선생님도 자부심만 갖고 우린 하고 있구나. 참. 자부심 가지면 되지. 보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니, 우리는 무시하는? 줄도 없고 보조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주인인 거지. 서로에 대한. 기호일 뿐인 거야. 네. 아유, 이렇게 우리 둘이 사담 나누니까 문제가 심각하네. 사람책, 아주 소중한 사람책, 저희 또 아주 잘 꼬였어. 잘 모셨잖아요. 네, 우리 저기 또 소중한 사람책, 네, 누구실까요?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좀 젊은 날에는 자존감이 많이 좀 낮고 뭔가 계속 부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나이 들고 싶어 하는 안성 시민, 그러니까 제가 안성에 온 지 지금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거의 안성이 제2의 고향이고 이제 안성 시민으로서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성 시민 김선숙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김선숙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기분? 이제 뭐 비도 오고 전에는 막 며칠은 그랬는데, 오늘 우리 이곳에 이렇게 오는 길에 제법 또 가을 분위기 나게 색감도 좀 알록달록해지고 날씨도 쾌청하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선생님. 그런 선생님의 마음에 따라서 저도 긍정적인 감정 전염을 좀. 전염하니까 좀 그런데. 왜요? 전이 정도로 하면 안 되는데. 감정 전이나 전염이나 뭐. 감염? 염증 같잖아요. 염증 같아요? 염증이란 뜻 아닌가? 전염 할 때는 뭐 생각할 염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뭐 아니면 그 말고. 생각이라는
자, 그나저나 김지훈 선생님 저기 김선숙 선생님이 제가요 예. 되게 이렇게 선생님 2분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모셔왔거든요. 2분 뒤에 끝나 집에 가나요? 좋네. 아, 아니 처음 얘기하는 거죠 이제. 2분 지났는데. 처음에 섭외할 때. 섭외할 때. 집에 가시죠. 뭡니까? 저희가 이래요. 처음에 저희가 무슨 모임이 이제 그 외부 모임을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하다가 제가 김선수 선생님 딱 만나자마자 선생님 2분만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주 구석진대로 제가 모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 2분. 네. 그래서 구석진대서 선생님 제가 사람책을 진행하는데 혹시 주인공으로 사람책 주인공 김선숙으로 나와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또 흔쾌히 이제 허락해 주셨거든요. 처음에 그 사람책 제가 얘기했을 때 어떤 기분 드셨어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 것이. 뭐 안성에 이제 뭐 그렇게 소개하실 만한 분이 엄청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선 한 분 한 분 하시고 저도 언젠가는 한번 불러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아, 것 그럼 같습니다. 사람책이라는 거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었어요? 네네. 아, 알고는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좀 개인적인 거는 정말 평범한 정말 그 우리가 종교적인 이제 표현 방식으로 정말 낮은 곳에 임해 있는 분들을 좀 찾아내려고 사람책으로 이야기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일을 묵묵히 하셨던 분들을 찾다 보니 그 중에 또 김선숙 선생님 또 네, 제가 또 부탁을 드리게 됐던 거죠. 혹시 김지훈 선생님 기대되시나요 오늘도? 네, 기대도 되지만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민주 선생님 확실히 발이 넓구나. 에? 어떻게 이렇게 발을 넓죠. 245니까 좀 넓죠. 네. 그 길이 아니에요? 넓이가 길이는 245고 넓이 한 50cm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면 네 신발 한 켤레. 네. 네. 자 김선숙 사람책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퇴직하셨잖아요. 네네. 무슨 일을 하셨던 거죠, 선생님? 저는 이제 평생을 그 직장을 잘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닌 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결혼하고 저는 원래 이제 현모양처 되는 게 예. 현모양처. 근데 어울리시네. 근데 특히 저는 예. 한옥 큰 그 한옥이 있는 그런 종갓집에 예, 그런 데로 가서 살림 잘하고 남편 잘 보필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이러는 그런 여자로 살고 싶은 게 이제 그때 꿈이었는데 네.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남편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그런 분이 아니시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저는 그 몫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살다가 제가 좀 큰 병을 지금 얻었어요. 네, 큰 병을 한 20 후반기 정도에 얻었는데 네. 약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게 발병을 해가지고 제가 거의 한 2년 정도를 계속 검사만 하러 뭐 서울 뭐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녔고 특히 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뇌 쪽에 관련된 그런 병원을 많이 다니면서 검사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원인을 몰라요. 병명이 없어요. 병명은 없는데 제가 한 며칠 만에 한 번씩 열이 막 한 40도 막 기절해서 거의 중환자실로 막 그냥 막 내려갈 정도로 예, 열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출렁출렁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는데 원인도 모르겠다고 하고 저는 계속 아프고 그래서
그때 병원 생활을 제가 한 7, 8년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기도 낳고 이제 뭐 약도 먹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제가 큰 바람이 있었어요. 제발 좀 4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 예, 왜냐하면 내가 40살 되면은 우리 막내가 이제 엄마의 도움 없이도 지 앞가림을 하겠구나 싶어서 그때 제일 제가 부러웠던 게 이렇게 머리 하얀 백발된 어르신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르신 너무 부럽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계셔도 너무 부럽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제가 40이 넘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저 수술도 했고 뭐 약도 많이 먹었고 막 이랬는데 제가 살아 있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나는 40까지만 살고 싶었고 40이 지나 있으니까 그 나머지 삶은 보너스, 내 인생의 보너스, 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남은 생은. 그래서 제가 42살에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아, 그 일찍 하신 게 아니었군요. 늦었어요, 제가. 예. 제 2의 삶을 네. 사회복지 쪽으로. 네. 근데 김지윤 선생님, 김선숙 선생님 얘기 듣다가요. 저기 공감 가는 거 있었어요.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좀 어울려요. 엄청나게 그 99칸 기와집에 어른들 굉장히 많이 모시고 네. 그 대가족 사이에서 이렇게 네. 그 한복 입고 정말 어려운 직업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그렇게 살면서 이제 정말 안 하길 다행이다. 아니, 진짜 어렵지 않아요? 현모양처. 어렵죠. 어렵긴 한데 그 이상한 로망이 있었어요. 저도. 맞아. 그렇게 살고 여자- 싶었어요. 그런 여자로서. 여자도 맞아. 그런 여자 그런 꿈을 또 갖고 있는 여자들 분들도 있어요. 번뜩 생각이 난 건데 네. 현모양처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판단이 서지는 그런 사람들 네. 정말 그 인간관계 전문가 아닐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인간관계 전문가보다는요 좀 그 그냥 제 의견이에요, 선생님. 그냥 마음 가운데 그 인이 보통 사람은 3번 새겨지잖아요. 근데 현모양처를 꿈꾸는 그 꿈이었던 여자 좀 공통점인 게니까 인이 좀 많아. 좀 인이 좀 많아. 공감하시잖아요, 김선수 선생님. 잘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참죠. 담고 굳이 내 스스로 없애고 하면서 지내는 게. 근데 야, 또 그것 못지않은 또 더 뭔가 큰 게 또 그럼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요. 다 이제 견뎌내는 거죠. 네. 근데 그 보너스의 삶을 얻으셨을 때 네. 물론 이제 얻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긴 한데 본인을 위한 삶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삶으로 좀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한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나는 40까지만 살게 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근데 제가 이제 막 아이들 키우고 아이가 셋이나 돼요.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 키우면서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제가 41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는지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40까지만 살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41네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주신 덤 같은 삶이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남은 생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늦게 저는 42에 이제 만학의 길에 좀 들어섰고, 대학교 다닐 때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2배, 3배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좀 경쟁하는 경쟁을 하면서 나이 먹었다는 그 저기를 좀 티를 안 내려고 굉장히 열심히 뭐 늦도록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에도 그 병원 갖고 계신 상태? 아니에요. 치료는 다 되신 거예요? 예. 제가 40살 되기 전에 그 병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6년 정도 재발이 없으면 선생님 그 병이 다 나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쭉 이제
약을 끊고 제 상태가 이제 괜찮아진 후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한 4년 5년 지났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괜찮아졌나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지금도 가끔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옛날에 무슨 병이 뭐가 있었냐, 알턴 병이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부모님 뭐 지병이 있으셨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할 때.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병을 알았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평생 식물 인간으로 살거나 아니면 죽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 계시냐고 그러면서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네. 참 두통 저도 간혹 두통이 좀 많이 왔었는데 제가 저혈압기가 좀 있어요.가지고 저혈압 두통이 좀 있어요. 근데 한번 오면 뭐 편두통 오면 미치네. 근데 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네, 눈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눈 때문에. 그럴 제가 수도 있어요. 눈이 그 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 연관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좀 더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선생님. 현모양처를 꿈꾸던 20대 그 이전에 죄송해요. 아하. 현모양처를 꿈꿨던 잠깐만요. 현모양처럼 꿈꿨던 20대 그 이전에 김선수 학생 청소년이었던 김선수는 어땠을까라는 좀 네. 저는 이제 그 조부모 밑에서 컸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이제 연백 분이셔요. 이북에. 그래서 네. 이제 그 6.25 때 이제 할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사형제가 내려오셨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엄마랑 결혼해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이제 좀 맞벌이를 하셔야 되는 그런 형편이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좀 데리러 이제 보러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처마 밑에서 비를 다 맞고 이렇게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가여우니까 그거를 이제 안고 들어가서 다 수건으로 말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끼고 잠이 드셨는데 엄마가 이제 일을 마치고 오셔서 이제 보시고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이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 어차피 너희들 이렇게 일하느냐고 힘드니까. 애를 잘 키우질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까지 이제 이제 거기서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청 저를 뭐 아끼고 잘 해주셨지만 저는 왠지 좀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이제 좀 뭐 이렇게 막 싸우지도 못하고 뭐라 그러면 제가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주눅 들어서 막 이러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다 이제 뭐 생선도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긴 최고지만 일단 나가면은 왠지 내 동네도 아니고 뭐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주눅이 들은 그런 아이로 컸는데 이제 엄마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셨고 그럼 데리고 오셨는데 여전히 엄마는 이제 뭐 아버지랑 이제 바쁘셨고 동생들도 생겼고 이런데 저는 그냥 학교 왔다 갔다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계속 말 없이 그냥 조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뭐 엄마 올 때까지 뭐 땅바닥에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뭘 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집에를 가면은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제가 혼자 제 어린 마음에 뭘 생각했냐면 저희 그 학교에 배구부가 있었어요. 배구부가 있었는데 그 배구부가 굉장히 좀 잘하셨어요. 그 선수들이 잘하고 어디 대회 나가면 우승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늦게까지 운동 연습을 하고 집에를 좀 늦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때 키가 4학년 때 키가 137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큰 건데요. 그것 때문에. 근데 배구 선수 치고는 작은 키예요. 그렇죠. 선수 치고. 근데 코치님한테 가서 저도 배구 선수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배구부에 들어갔어요. 와, 4학년 때. 4학년 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키가 작으니까 뭐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 센터에 있거나 이랬어요. 그래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은 키가 이제 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년을 제가 배구를 하고 끝나면 이제 거의 엄마 오실 때쯤이 되는 시간에 거의 저도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보냈고 그렇게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아무튼 저는 계속 거기서도 이렇게 뭔가 여전히 뭔가 이렇게 좀 주눅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말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근데 이렇게 친구들하고 뭐 얘기를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건 괜찮았는데 이렇게 좀 여럿이 이렇게 앉아서 만약에 무슨 토의를 하거나 회의를 해야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다들 시선이 저한테로 집중이 되니까 막 떨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하니까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아. 근데 그냥 괜히 떨리고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자존감도 떨어지고 제가 뭔가 당당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학창 시절에는 제가 막 키가 크고 나중에 컸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막 쑥쑥 자라가지고 고등학교 갔을 때는 중학교 3학년까지 제가 배구를 계속 했고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는 정말 많이 커가지고 또래 친구들보다는 제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고생들은 좀 그렇잖아요. 약간 키 크고 막 남자 같고 이러면 이제 자기네들하고 틀리니까 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더 가까이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계속 그냥 겉으로 보기에 외모상 봤을 때는 강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보였지만 저는 계속 그냥 오면은 그냥 다가오면 좋아는 했지만 내가 가서 뭐 손을 내민다거나 먼저 뭐 이렇게 말을 이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니 김선수 선생님 제가요. 저희 김선숙이 약간 민주희 같은 느낌. 좀 우리 닮은 데 많네요. 그러게. 저도 솔직히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랑 많이 비슷하지?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 나눌 때 어찌 보면 원래 민주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계속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직업병 같이 서비스 정신에 투철한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상황의 그 김선숙 모습이요. 솔직히 저랑 되게 제가 많이 닮았네요, 선생님이랑. 그래요? 네. 선생님도 그러셨구나. 저는 껴요? 껴봐요. 끼워줄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개구장이었는데 개그쟁이. 저도 비슷한 그러니까 그냥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구를 제가 장난삼아 얘는 좋아하니까 이게 좀 장난이 심하다 못해 좀 괴롭힌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막 짜증을 내면서 너가 이러니까 애들이 널 싫어하지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 초등학교 상처. 초반에 이게 상처까지는 아니고 좀 이게 타인이구나, 이게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거 그때 딱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날 이렇게 저를 밀쳐낸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 되게 눈치 보고 조심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살게 됐던 것 같아요.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없는데 덕분에 또 근데 그런 걸 배운 거죠. 그렇죠. 좀, 예. 남들한테 할 선물. 때는 또 나는 좋아서 했지만 이제 상대는 그게 또 싫을 수도 있고. 근데 좀 자신감은 많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어찌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살포시 이제 강력한 매너의 기법을 배운 듯한. 근데 선생님 청소년기 그 학생 때 네. 지금 진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저하고 되게 많은 분이 좀 제가 많이 선생님과 닮았다라는 생각 좀 들긴 했어요. 실제로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가족분들,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은 원래는 태어나신 곳은 여기가 안성이 아니신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인천에서. 네, 인천에서 태어나서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다 다녔어요. 네. 그 해안가 그쪽인가요, 그러면? 그쪽은 이제 아니고 네. 그 근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네. 근방이시구나. 뭐 소래포구 그 근방. 네. 그렇군요. 소래. 갑자기 선생님 추억의 소래포구 소래. 얘기하니까 갑자기 새우젓 싸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를 타자기를 들고 네. 아가씨 때 거기를 타자기를 한 대를 들고 음. 저쪽 철쭉길 이렇게 지나서 끝에 가서 앉아가지고 막 시 같은 거 이렇게 혼자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찍어오고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좋아했고 혼자 잘 놀았고 지금도 혼자 잘 놀잖아요. 근데 타자기가 좀 크지 아니에요. 않아요? 이렇게 작은 거 휴대용으로 휴대용 있어요, 요만하게 휴대용.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음.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있어요. 노트북인데. 그렇죠. 맞아. 지금으로 맞아, 치면 맞아. 노트북. 맞아요. 근데 엄청 무겁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 가벼웠어요. 아, 그게 그럼 몇 살 몇 세 때? 24, 5 정도 됐을 때. 아, 그러면은 잠깐만. 제가 지금 61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 60 그러면 그때 나이가 제가 이제 그 타자 소래포구 타제가 그때가 24, 5 네, 그 정도 됐을 때. 24, 5. 네, 아가씨 때. 이거 왜 여쭤보냐면 예, 예. 제가 뭐가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 제가 52이거든요. 시운 둘인데 네. 만으로는 51하고요. 73년생인데 제가 소래포구를 몇 번 갔어요. 그거 가지고 혼자 이렇게 바다 보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사는데 뭔가 바다를 보고 싶고 막 자유롭고 싶고 막 이런 혼자서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래포구 가가지고 앉아서 담배 피고 막 이런. 그러셨어요? 학생이? 그때가 학생이 담배 폈다고요? 그렇죠. 왜 갑자기 뭐 교육 선생님처럼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저도 뭐 네. 아니 근데 뭐- 그때는 좀 요즘이랑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했어요. 버스에도 뭐 담배 재떨이가 있었고 그러던 시절인데 맞아. 아, 산에서도 맞아요, 피고 맞아요. 막 그랬어요. 식당에서도 피고 막. 방에서도 피고 다 그랬지. 저희 아버지도 그랬는데요. 저희 아버지도요. 다 같이 담배 한 개 다 같이 맞고. 식사 다 하시고 나시면 저희 물 한 컵 이렇게 밥그릇에 딱 들이키시고 근데 담배 피시고 밥그릇에 딱 끄고 저희 집은. 아무튼 그때 제가 왔다 갔다 했을 때 비슷했나 했더니 제가 더 좀 늦네요. 그렇죠. 제가 나이가 훨씬 그 뒤에 이제 왔다 갔다 하셨나 보다. 혹시나 만났을까 타자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지. 기억을 더듬어 볼까 했는데 못 네. 봤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 작았던 어찌 보면 학생이었던 그리고 조부모님 밑에서 같이 삶을 이제 사셨지만 바쁘신 그 부모님들 떨어져 있을 때 그 공허함 그거를 어찌 보면 인천에 살던 김선숙은 글로써 또 이렇게 표현하는 또 그런 습관들이 또 생겨났다. 네. 글을 실제로 쓰시잖아요. 네. 심지어 저 김선수 선생님 신앙송도 하시거든요, 선생님. 글도 쓰시래요? 네. 오. 네. 등단했어요. 예, 문인이세요. 네, 실제로. 그러면 장르는 어떤? 수필 에세이. 네, 에세이. 네. 그러니까 에세이도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신앙송도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앙송 하시는 모습을 제가 간간히 이제 신앙송회 이제 그런 발표회나 이런 행사 있을 때 간간히 봬요. 혹시 선생님 그 지금 생각나시는 19절이 있으신지 한번 뭐 19절이 있냐고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뭐 제 시밖에 없는데. 네, 좋습니다. 자작시밖에 없는데. 그게 좋죠. 자작시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좀 미리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저도 불만이에요 이런 거.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엄청 즉흥적으로 뭐를 시켜요. 네. 이번에도 저기서 문화살롱에서 저희가 신앙송 콘서트를 했는데 네. 저도 막 갑자기 이 식순에도 없는 걸 막 시켜버리고 맞아. 관객한테 막 객석에서 이렇게 막 지적해서 나오시라 그래갖고 낭독하게 하고. 혹시 갑자기 뜬금없긴 하지만 선생님도 MBTI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할 때마다 틀려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 MBTI 하실 때 중간에 혹시 F 나오지 않아요? 나오죠. 그죠? 이 T들은 인정하지 않는 이 F의 즉흥성, 이 창의력을 어찌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연세들이 많으신데 네.
신앙송회 그 연세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렇게 바로바로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야단도 못 치시고 화도 못 내시고 그냥 하시는데 그냥 저도 좀 약간 그런 편이라서 매번 하실 때 F 나오죠. 그럴 줄 알았어요. 공감하는 그 라인이 있어요 지금. 자 선생님 혹시 선생님 직접 쓰신 시 낭송 오랜만에 좀 이렇게 또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을 줄이야.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잘 하지는 못해도 일단은 이제 해보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나인 줄로 아세요. 김선숙. 언제든 당신 집 앞뜰하게 예쁜 새 한 마리 날아들거든. 너무 보고 싶어 당신 곁으로 날아든 나인 줄로 아세요. 당신이 우두커니 서 있는 창가에 눈물처럼 비라도 내리면 당신이 너무 만나고 싶어 눈이 붓도록 울고 있는 나인 줄로 아세요. 우연히 길을 걷다 바람 한 점 당신을 감싸거든. 그렇게라도 당신을 감싸 안고 싶은 나인 줄로 아세요. 커피향이 은은한 찻집에서 한 모금의 커피를 마실 때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가 있거든. 그렇게라도 당신을 취하게 하고 싶은 나인 줄로 아세요.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무엇으로 당신께 다가설지 모를 많은 것 중에서 그 하나가 나인 줄로 아세요. 이 시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랑시로 보이시죠? 아니 저는 좀 궁금증이 많이 생기네요. 상황이 어떤 관계일까? 그렇죠. 그거는 독자 몫이라서 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예. 정답 우체통. 자, 이 시는 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제가 제 밑에 남동생이 둘이고 제가 이제 맞으면서 삼형제가 살았는데 바로 밑에 남동생이 39에 그 다니던 회사 일로 일본에 가 있다가 직장 일로 일본에 가 있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어우. 39에. 너무 예, 장남이잖아요. 너무 예, 네. 근데 그 친구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 국제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아 누나 막 이렇게 하면서 나 지금 잠깐 더워서 나와갖고 맥주 한 캔 했어 이러면서 아 여기 일본 놈들 있잖아 뭐 나보고 이제 뭐 우리 가족들 진짜 멋지대 이제 그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사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막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아, 우리 가족 진짜 멋있다고 막 칭찬한다. 막 누나 계속 사진 올려줘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허 웃던 그게 지금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때 그렇게 하고 일주일 됐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한테 밤에 애가 아무래도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데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처음엔 그냥 정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뭐 어디 부러지거나 뭐 어디 이렇게 다쳤는 줄만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는 이제 막 밤 한 10시쯤 됐는데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막 그냥 뛰쳐나간 거죠. 저 안성에 살 때니까 인천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뒤에서 이제 아빠가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막 엄마 잡으라고 막 이래갖고 제가 이제 잡혀서 들어왔는데 두 번째 연락 왔을 때는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가보니까 하여튼간 그 사고 현장에서 서로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저기 압축시키는 기계래요. 뭐 냉장고 프레스, 같은 거. 예. 예. 근데 거기다 머리 놓고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사인을 잘못 받아가지고 눌러서 이게 이렇게 쭉 왔대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있었고 이걸 맞으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 동생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2003년도에 수필 등단을 했으니까 한참 문단 활동을 엄청 왕성하게 하면서 글도 많이 쓰고 뭐 책도 내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그 견딘 게 그 글 쓰는 것 때문에 제가 견딘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막 힘들어 막 괴로워 막 이런 걸 막 글로 막 써냈는데 시도 쓰고 이제 뭐 수필도 쓰고 제가 그러지만은 이제 시는 등단을 안 했고 근데 부모님은 오죽했을까만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이제 뭐 아버지에 대한 거 엄마에 대한 것도 시도 쓰긴 했지만 그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가지 하나가 잘려져 나갔는데 부모로부터 올라온 거 뿌리에서 가지가 하나 잘려 나갔는데 그렇게 아플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글을 많이 쓰면서 그거를 견뎌냈어요. 견뎌냈는데 그때 나온 게 나인 줄로 아세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잔디채 바깥에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와서 이렇게 참새는 이제 문 닫고 나와서 앉았는데 제가 그 새를 보면서 그냥 이제 위안을 하고 싶은 거지. 아, 제가 누나 보고 싶어가지고 온 동생의 넋새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혼자.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이제 혼자 이렇게 하면서 그 입장이 동생이 누나 나 왔어. 나인 줄 알아. 내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을 거는 것 같아서 시를 이제 쓱 쓰면서 이제 바람처럼 비처럼 뭐 그 새처럼 뭐 커피 향처럼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동생이 나한테 왔다 가는 거로 난 생각을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미리 사전에 이런 말을 하고 제가 낭송을 하면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살면서. 그러면 많이들 우세요. 곳곳에서 이렇게 울면서 나중에 또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말씀도 하세요. 예. 그런 시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독자들은 뭐 남녀간의 사랑시로 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들의 마음이죠. 그걸 읽을 때 그 마음이고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썼어요. 저도 경험이 좀 있거든요. 제 바로 밑에 이제 여동생이 먼저 이제 제 천국으로 갔고 김준 선생님도 이제 형님 되시는 분이 먼저 또 천국을 가셨고. 천국은 아닐 거예요. 아유, 또 왜 그러세요? 갑자기 울컥했는데 아니 찬물을 끼얹네. 지금 예쁜 마음 가지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어찌 그럴 맞아요. 그게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제 여동생이 그 묻히는 그 순간. 저도 사고였고 그때 당시에. 근데 너무 어릴 때긴 한데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기억이 남고 감히 그 느꼈던 그 순간을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었어요 라는 걸 지금 제가 나이가 좀 있으면은 이제 50이 다 돼가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고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50년 가까이 그러니까 45년 가까이 제 스스로가 그냥 가슴에 묻어버렸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내가 있었던 그 사건의 그 일을 내가 내 입으로 엄마한테 이제 전달을 하면 그때 제 나이가 고작 한 3살? 3살도 안 된 그 어린 나이였고 바로 밑에 이제 여동생이었으니까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엄마를 위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라는 거를 쭉 지금 현재까지 제가 지니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대한 그 몫이 저는 저희 아버님도 제 아버님도 제가 어느 정도 그 인격적으로 자라나기 전까지는 좀 강요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들 한 몫은 하지 못해도 딸 둘 몫을 해라 이렇게. 그 기억이 제가 9살까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고서 거의 막 각인되다시피 이렇게 저도 막 힘드셨겠다. 살아서 그래서 되게 강하게 키우셨죠 저희 아버지가. 9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네, 리아카 끌고 가고 저 막 삽질하고 두목하시느냐고 힘드셨다. 막 전기 막 이렇게 연결하고 저기 보일러 깔고 막 이런 거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다재다능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 아버지 늘 그러셨거든요. 뭐든지 배우면 어느 시기에 어떤 환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쓸 거다 했는데 진짜 우리 민주 씨 그러네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그래도 저기를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네, 경험할 수 있게끔 막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셨어요. 실제로 직업군인 영향도 있었고 실제로. 선생님 그게 몇 년 전이라고 그러시죠? 어떤 게요? 그 사고가. 동생이 39이었으니까요. 그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동생이 저랑 3년 차이니까 제가 지금 61이니까 대략 한 20년. 예, 20년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때 그런 슬픔을 접했을 때 정말 날벼락 같죠. 뭐 일 때문에 가 있었고 일주일 전에 목소리도 듣고 다 했는데 근데 부모님 앞에서 어떤 그런 슬픔을 보일 수가 없고 그분들은 더 힘들 텐데 그러니까 그 내색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엄마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또 위로를 한다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서로 그냥 우리 가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각자 알아서 감당을 했던 것 같은데 동생 마지막 가는 그날은 그 아버지의 어깨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눈물은 흘리지 않으시는데 주머니에 이렇게 손수건은 있는데 그 손수건은 안 나왔지만 그 가볍게 그 떨리는 그 어깨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시로 썼는데 끝내는 꺼내지 않은 손수건 얘기를 해서 내가 했는데 그때 하여튼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렇게 저한테는 뭐 산처럼 바위처럼 보이셨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고향에서 나오셔서 자식을 낳고 자주성가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자체로도 너무 힘든데 또 옛날 분이니까 그 장남에 대한 또 그런 게 엄청 있으셨고 그랬는데 그 장남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지금 제가 부모가 되고 애들이 이만큼 커놓고 이렇게 보니까 참 견디기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엄마는 또 잘 계시는 듯 했으나 제가 모르는 제가 헤아리지 못했을 그 순간순간 시간들을 감당하시느냐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 바로 넘으면서 이제 파킨슨이 와가지고 한 고생을 좀 하시다가 나중에 한 2년 정도 내사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저렇게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이 일찍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한 그런 후유증으로 그렇게 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선생님이 좀 전에 낭송해 주셨던 나인 줄로 아세요. 그 저희 김지윤 선생님 얘기하면 깜짝 놀랄 텐데 이거 지금 김선수 선생님이 쓰신 이 글이요. 안성의 누군가로부터 이게 노래로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불려지고 있어요. 그 시를 딱 보는 순간 네. 곡이 딱 떠올랐대요. 맞아요. 그분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미조 씨를 좋아해서 그 계열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다 돼가지고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들어보니까 아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부르시고 또 목소리 굉장히 고우신 분이 부르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불려져가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어디 이런 자리 가서 하실 때 꼭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노래를요. 나인 줄로 아세요. 그러면 그거 음원이 있어요? 지금 한번 음악을 좀 제가 찾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짧게나마. 네. 잠깐만 계셔보세요. 글은 어찌됐든 김선숙 선생님이 쓰셨고 작곡 누가 하셨게요? 김지우 선생님 이제 퀴즈 내야지. 작곡 누가 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저 근거 없는 거를 제가 정보를 없는 상태에서 예측하는 거 너무 못하거든요. 저는 T입니다. T. 아니 유추는 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가진 정보가 있어야지 유추를 하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글쎄.
아는 사람이 또 많잖아요. 우리 아는 줄. 제가 아는 그쪽으로 아는 분은 강철규 선생님인데. 정답. 내가 지금 유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어. 정답. 그리고 최병덕 씨가 이제 노래하시는 같이 그 멤버. 최근에 그 저기 우리 고희전 선생님 바리톤 그 고희전 선생님 부르신 적이 있거든요. 몇 개월 전에. 그걸 제가 지금 찾았는데 참 짧게나마 들려드리려고 하고 네, 네. 잠시만요. 그걸 또 어떻게 찾으셨대? 그러니까 들으면서 저도 네. 반복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 노래 가사로도 가능하겠는데 막 이런 생각 좀 하긴 했어요. 하셨어요. 예. 제 마이크로 한번 연결을 해서 짧게 들려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자,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바리톤으로 부르셔가지고 약간 가곡처럼 부르셔가지고 그런데 우리 그 최병덕 씨가 네. 여자 그 고운 노래로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막 이러진 않지. 근데 그때 피아노 연주를 또 그때 무대가 그런 무대였어요. 저도 가서 낭송을 했고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곡에 맞춰 노래를 했는데 이제 미리 이렇게 좀 그 저기가 안 된 상태로 즉석에서 막 악보만 받아갖고 부르셔가지고 맞아요. 그런 의미예요. 놀란 줄로 아세요. 아세요. 금방. 아니 실제로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선생님이랑 강사범님께서 이렇게 연주하신 동영상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게 이제 강철규 선생님께서 유튜브로 엄청나게 이 노래를 그럼 이거 전파하고 저희 이 사람책에다 또 연결 링크 해서 해놔야겠다. 아이고 좋은 아이디어네. 아 이게 맥락을 연결 시키는 게 중요해. 그렇죠. 예, 좋은 해주세요. 강철규 씨가 이제 그 부르신 걸로 해서. 네. 네. 이 강철규 선생님이 이게 종종 명곡들이 나오세요. 이게. 그럼요. 명곡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어렵지 않고. 맞아요, 예, 맞아요. 참 좋아요. 예. 실제로 저한테도 노래를 만들어서 선물하셨거든요. 길이라는 노래. 그래요? 네. 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민주주의를 위한 노래라고. 그러고서 딱 녹음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멘트 사람다. 맞아. 그분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마스코트도 아니고 약간 네. 잘합니다. 부럽네. 이거 노래로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언제쯤 나왔죠? 거의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 사건이 가족의 죽음의 경험은 처음이었나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 형제에서는 처음이었죠. 음. 처음이.
참 그러면 이제 좀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요즘은 김선수 선생님 이제 가끔가다 제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뭐 이렇게 페이스북 보면은 선생님 되게 그 공예 쪽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손재주가 놀랍더라고요. 실제로 팔아도 될 정도로.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런 또 이렇게 그 하시게 됐는지. 그 원래 이제 DIY라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기들 키울 때부터 좋아했고 그래서 좋아하셨구나. 집안도 이제 그런 걸로 재활용품이라든지 아기들 먹고 난 뭐 이런저런 거 가지고 이제 집안을 좀 이렇게 장식하거나 꾸미거나 이런 일들을 좋아했는데 사회복지사가 되면서 이게 본격화된 거예요. 예. 거기 제가 프로그램 팀으로 이제 방에서 케어하는 걸 2년을 하다가 프로그램 팀으로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그때 거기 있는 거주인들하고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주로 이 친구들하고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젊은 선생님들은 뭐 운동 체력 단련실에 가서 이제 뭐 헬스도 하고 뭐 다른 거 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친구들하고 뭘 할 수 있을까 했고 제가 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뭐 미술 활동이라든지 뭘 만든다거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런 공예 쪽으로. 근데 시설에다가는 돈 한 푼도 재료비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이제 돈을 안 들어가게끔 해야겠다 해서 전국에 있는 공예인들한테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일단 계획을 하면 예를 들어 뭐 원단을 가지고 인형을 만든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혹시 공예 그 우리 이웃님들이 좀 가지고 계시는 원단이나 쓰시다 뭐 지금 버리기는 아깝고 또 매장에 잔뜩 또 이렇게 쟁여놓고 계시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면 저희 시설에서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전국에 있는 공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재료들을. 그래서 제가 어느 해에는 뭐 나무를 하고 어느 해에는 뭐를 계속 한 7년, 8년 정도를 했는데 제가 계획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시설에 정말 재료비 하나 사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목공예도 했고 그다음에 바느질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 나중엔 칠보도 했지만 이렇게 자잘하게 아무튼 그런 거 없이 네. 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은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 만드는 과정 같은 게 어떤 분들 이렇게 자상하게 컷 다 이렇게 해서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일단 좋아하니까 관심이 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하다 정 갈증이 나면 이제 먼 곳이라도 제가 이제 강사료를 지불하고 가서 배우고 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해보고 내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되겠거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8년 정도를 아이들하고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예인 아닌 공예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렇게 하기만 하지 말고 그걸 나중에 좋은 결과물로 해서 어떤 시설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또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바자회 할 때 시설에서 이제 가을에 바자회 할 때 그러면 음식만 하지 말고 공예품 같은 거 판매하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제의를 해서 그 전국의 공예인들한테 도움 요청을 또 제가 한 9월 달부터 해요. 그러면은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물건을 받는데 전국의 공예인들이 뜨개질 하시는 분 이런 가방 만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정말 아낌없이 그 그냥 몇 박스씩 그냥 꼭꼭 눌러가지고 시설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바자회 때 그거를 팔아서 이제 후원금을 마련해서 시설에 이제 이렇게 입금하고 이제 그런 일을 수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예인 아닌 그런 공예인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그 전문가 같으세요. 공예가 같은. 네. 맞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제도권에서는 왜 이런 게 지원이 별로 없어요? 어떤 지원? 그럼 지금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니 물론 이제 그 공모 사업 같은 거 있어서 뭐 사랑의 열매라든지 경기도 그런 뭐 사회복지 재단 쪽에 요청을 하면 어떤 걸 하겠다 해서 하면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따로 저희 다른 선생님이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이제 그렇게 받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재활용,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그다음에 쓰레기, 환경 이런 쪽으로 또 제가 또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어차피 그분들도 버리면 쓰레기고 저한테 오면은 저희는 또 그걸 갖고 또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이러니까 제가 그런 걸 갖고 저는 했던 것 같고, 다른 쪽에 이제 프로그램 팀은 이제 그런 공모 사업을 해서 이제 그 돈 갖고 했죠. 예, 예. 다양하게 했어요. 뭐 수영도 뭐 여러 가지로 했지만 저는 공예 쪽이나 이런 만들기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예,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 저기 주변 분들이 굉장히 그 안성분들도 많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100%로 본다면 거의 한 80% 정도가 이제 지방 여러 뭐 서울이 됐던 하여튼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이 보내주셔요. 그런 분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어느 분들은 미리 물어봐요. 언제쯤 하세요? 이렇게 뭐 봄부터 준비했어요. 막 이렇게. 아 근데 저는 그분들 다 상 주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김선죽상. 진짜 아우 너무 진짜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하시니까 그분들 시로 표현해 주시면 갑자기? 영원히 남는 상이잖아요. 아, 하여튼 그렇게 남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그래서 해성원에서 근무할 때, 갑자기 또 해성원이 나왔네요. 네. 해성원에서 근무할 때 가끔 강사님들이 오셔갖고 저희들 직원 역량 강화 뭐 교육 같은 걸 받는데, 그때 가장 떠오르는 뭐 단어 이런 거를 뭐 몇 개씩 써라 이렇게 할 때 저는 항상 첫 번째 순위가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저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출근을 했는데 감동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감동이. 물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로 인한 감동, 그다음에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동, 또 제가 이제 어떤 거를 계획했을 때 도움 요청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막 모여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이 주는 감동,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있다 보니까 저는 정말 출근할 때마다 즐겁게 출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제가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가족들이 또 복지 대상이 돼 있더라고요. 네, 직장 일을 제가 더 깊이 관여하고 더 열심히 하면 내 가족들이 또 약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 먹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남편을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할 말도 많았을 거고, 엄마가 내 말을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우리 엄마가 그 마음을 조금 다독여주거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도 참 많았을 텐데,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좀 많이 들어줬거든요. 많이 들어주고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막 총알대고 학교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직장 생활 하니까 얘네들 딴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직장 다니고 바쁘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한테 잘 얘기도 안 하고 이제 혼자 사귀고 혼자 알아서 뭐 자기들끼리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그때 그 순간순간 그 시기가 다 있는 건데, 그 시기 지날 때마다 내가 그 아이들의 말을, 그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지도 헤아려주지도 못한 부분이 많았겠구나, 그냥 지나온 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쪽을 다 잘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원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42의 공부를 했고 뒤늦게 그렇게 그런 일에 이제 뛰어들었지만, 또 거기에 비추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복지 대상을 만들었구나, 내가 내 가족들을,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뭐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정년퇴임 할 때도 가족들이 다 그냥 회사로 이렇게 와줘서 같이 축하해주고 이래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또 사회복지사로 또 이렇게 더 오래 근무하시고 일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뭐 16년밖에 안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장애인들하고 함께 한 16년을 같이 그 시간을 공유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 그 자체로 그냥 보람 있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잘 살았다, 잘 살아왔다. 감사합니다. 어우, 김지윤 선생님 박수를 다 치시네. 아,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진짜. 참. 김지윤 선생님 박수 잘 안 치죠. 감사합니다. 근데 좀 그런 거를 제가 좀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네. 내가 뭔가 욕심을 갖고 세상을 살면 욕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면 봉사하는 사람들 보고 살게 되는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아름다움을 보려고 해야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음.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한 건 있잖아요, 김선수 선생님. F는 F를 알아본다는 거. 갑자기 또 티가 또 자세를 또 소외된 거지 또. 아니 근데 사람이 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T와 F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겉으로 나오는 게 무엇을 중요시 하느냐고. 저는 F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럼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소외된 거지 또. 아니 여기서 우리 셋 중에 셋을 저- 또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마요. 뭐 이렇게 뭐 뻣뻣하게 있어도 집에 가서 이제 삐지고 혼자 놀고 이제 뭐 훌쩍훌쩍 삐짐. 그리고 역시 외로운 거야 이제.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 어차피 혼자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아유, 오늘 김선수 선생님 사람책. 네. 아유, 잘 이제 고이고이 사람책을 쌓아가시고 계신데 그 김선수 선생님을 살포시 또 제가 2분만 얘기하시죠.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요. 아, 오늘 또 이 김선수 선생님 총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빵이야. 약간 이렇게 왔다. 맞네, 맞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네. 네. 아, 김선수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 내가 누굴 닮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우, 실제로 제가 닮은 선생님도 계셨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김지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낄 수가 없는. 왜요? 아, 전 T니까. 삐졌네. 아닙니다. 얼마나 잘하고 계신데요. 저기 뭐저 장주고 약주고. 자, 어떠셨어요, 김선수 선생님? 아. 오늘 사람책 단체 참여해 보셨는데 인간 김선수 사람책. 글쎄요, 뭐 제대로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 사실 할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또 이 시간이 저한테 또 큰 뭐라 그럴까 마음의 치유가 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내 보임으로써 저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됐던 것 같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마음책 이런 거를 해야 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또 저처럼 또 위로받고 치유가 되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윤 선생님은 그 김선숙 사람책 오늘 네 어떠셨는지. 일단은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조금 제가 오늘 좀 느꼈던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내가 욕심을 가지면 욕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느낌. 뭔가 내가 좋은 일로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또 주변에서 막 도와주시고 주변 분들이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요. 제 주변에서 별로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아 내가 욕심 많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제 사람 책을 계속 뵐 때마다 성찰이 돼가고 있어요, 선생님.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삶만 되게 내 살이 아니고 내 삶. 내 삶만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과 공감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여러 좋은 사람들을 것 같아요. 만나서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분. 저희 사람책 할 때 또 다른 제 3의 진행자로 나와주시면 어떨까? 불러주시면. 김준 선생님이 바람일 수도 있어요. 좀 저도 쉴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좀 쉬고 싶은데. 아니 그 의미가 아닌데 지금 진행자가 많아지고 이제 한 명씩 초빙하고 또 진행자가 또 생기고 이제 진행자 3, 4, 5,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계속. 돌림방.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뭐 지나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나인 줄로 아시죠? 바로 또 비유를 해가지고. 나 고양이만 보면 또 우리 김지인 선생님 생각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김성수 선생님의 사람책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사회 복지, 사회복지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 했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또다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또 하고 있었다라는 걸 또 느끼는 건데 그냥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그 사회복지라는 그 둘레 안에서 같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클로징 멘트에 담아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또 이 내용을 좀 찾았네요.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가 잘 될 거라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정한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아들을 바로 세우는 실제로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표창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거.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요.